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의 소마50입니다. 영화 리뷰를 그냥 보는 대로 바로바로 그냥 올리고 있습니다. 제 컨디션과 상관없이. 그래서 어떤 영화들은 뭐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데, 어떤 영화들은 또 어, 너무 안 봐주시기도 하는군요. 미친 능력 요거 어제 올렸는데 아직 굉장히 저조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조한 조회수가 예상되는 영화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요 영화인데요. 커먼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좀 차근차근 좀 살펴볼게요. 이 영화가 마이크 밀스 감독의 영화예요. 마이크 밀스 감독은 또 이렇게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는 감독인데요. 네. 이 마이크 밀스 영화들은 좀 예술 영화 저기죠. 비기너스 2010년도에 이 작품으로 이제 환영을 받았고, 그 다음에 2016, 그 아버지가, 나이 든 아버지가 커밍아웃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비기너스라는 영화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의 20세기는 어머니 세대의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저도 이걸 봤는데, 솔직히 이 마이크 미스 영화가 되게 지적인 건 알겠는데, 제 스타일하고 맞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사실 뭐, 커먼 이 영화도 일부러 찾아가서, 상영관이 역시 또 많지 않은 영화라서 일부러 찾아가서 봤는데, 퇴근해서 피곤한 것도 있으니까 좀 피곤한 게 있어요. 왜냐면 마이크 미스 영화가 좀 왜 안 맞냐면 이 좀 자전적인 이야기들이 많고, 이게 미국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를 중심적으로 이제 서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서라든가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스토리텔링 자체에 보다는 그 장면의 감정을 좀 실어내는 쪽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쭉 펼쳐놓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강요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적 강요를 하지 않고 그냥 쭉 이야기를 풀어놓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식으로 좀 나지막한 톤으로 이야기를 하는 연출의 스타일의 감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좀 박진감이 이제 없어 보이는 그런 드라마 장르 영화들인 거죠. 근데 그만큼 또 곱씹을 만한 부분이 많은 그런 감독이기도 합니다. 이 커먼은 좀 그 아이가 나와서 이 소년이 나와서 뭔가 좀 이 영화의 홍보 포인트를 보면 이게 이 일종의 의사 부자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아동 등장의 패밀리 드라마 같은 느낌입니다만 사실 그거보다 좀 더 훨씬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영화예요. 일단은 마이크 밀스 감독의 이 영화에 대한 그 외부적 평가들은 뭐 상당히 훌륭합니다. 94에 뭐 79%니까 뭐 어차피 이런 장르를 선택하는 진지한 감독들이 많은 보는 영화고 당연히 리뷰 평가도 좋아요. 왜냐면 말하고자 하는 바의 주제를 굉장히 강요하지 않고 세련되지 않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평이 높고요. 그리고 영화가 뭐 그렇게 무겁거나 하지는 그런 편은 아닌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IMDb 쪽에서의 지금 평점을 보셔도 뭐 7.5 정도가 평점이 나오는 거고요. 국내에서도 뭐 당연히 평단에서 좋아할 만한 영화입니다. 관람객들하고 뭐 기자평론가 비슷하게 7.0 정도 나오니까 3개 반 정도, 뭐 한 4개 정도 되니까 뭐 상당히 좋은 영화입니다. 근데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스타일은 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영화가 흥미롭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일단 이 영화 만든 방식이 되게 독특해요. 그러니까 일단 주인공이 라디오 인터뷰어예요. 이 지금 호아킨 피닉스가 연기하는 우리 조커로 유명한 호아킨 피닉스죠. 조커로 유명한 배우입니다만 이 영화에서는 전혀 다른 이미지로 등장을 합니다. 되게 따뜻한 사람으로 나와요. 일단 이 사람이 이제 맨 처음에 하는 일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뭘 하냐면 주로 아동들을 인터뷰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동들을 인터뷰를 해서 뭔가 프로젝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게 지금 사진이 이런 인터뷰인데 여러 명의 아동들이 실제 이게 영화가 형식이 각 도시에 미국에 있는 도시 뉴욕하고 뭐 디트로이트에서 시작하는군요. 디트로이트 뭐 뉴욕 뭐 뉴올리언즈 이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과 대화를 합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인터뷰를 하는 걸 보면 그 질문이 이제 그거거든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좀 추상적이고 좀 더 철학적인 질문들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
그거에 되게 어른스럽게 대답을 하는, 그러니까 정말 생각보다는 깊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이 꽤 비중마다, 챕터마다 비중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영화에는 이 책에 대한, 책에 나오는 문구 같은 거, 뭐, 오즈의 마법사 또 나오고, 뭐가 나오더라? 책도 좀 등장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제 챕터가 약간 구분되면서 이게 전개되는데, 중심의 인물은 사실 둘입니다. 이 호아킨 피닉스가 연기하는 이름이 존이죠. 존이라는 인물하고, 그 다음에 여동생의 딸이에요. 조카예요. 9살 먹은 제시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제시 역할을 한 우디 노먼이라는 친구도 그 바프타, 영국 브리티시 아카데미 영화, 그 영국 아카데미에서 뭐 나무 조연상 후보에도 오르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생동감이 있는 연기를 보여주는 친구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구성이냐면, 이 제시라는 아이가 약간 일종의 약간 장난꾸러기예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사람에 따라서 보는 것에 따라서 얘가 그 이 아이를 보면서 조금 뭐 좀 많이 까부는 스타일,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 보다 보면 또 나름 또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도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봐야 된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 호아킨 피닉스가 상당히 이 아이를 그 보살피는데 굉장히 애를 쓰는 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모습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영화의 설정상으로 보자면, 호아킨 피닉스는 그 동생이 있어요. 비브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는데, 이 여동생하고 그 나이든 엄마,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했던 엄마를 이제 마지막에 이제 치매를 걸려, 알츠하이머에 걸려 있었던 엄마를 이제 떠나보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소한 갈등들이 쌓여가지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첫 번째 디트로이트는 아닐 것 같은데, 요거는 뭐 나중에 뉴올리언즈 같은데요. 어쨌든 이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 이제 호텔방에서 있다가 동생한테 전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별로 그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 뭐냐면 이 아이도 키워야 되는데, 이 동생이 그동안 되게 많이, 이 동생이 이 배우예요. 이 엄마죠. 동생이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그 남편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우울증이 심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 남편을, 뭐 남편이 같이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사람을 돌봐줄 누군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제시를, 9살 먹은 제시를 바로 호아킨 피닉스에게 부탁해서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간헐적으로 그 자신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제 일종의 영화를 만든다는 느낌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만나러 인터뷰를 하는 그런 인터뷰이거든요. 그러면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로 일방적으로 이제 듣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아이들과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이런 건데, 그런 과정에서 정작 이 사람은 결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혼자 살았었고 이 아이를 키워본 양육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서 이 제시를 처음으로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또 순선이 또 이 제시라는 아이도 이 삼촌하고 지내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9살짜리 아이가 일종의 좀 그 이상행동 같은 걸 해요. 사실 뭐 그때 어렸을 때는 다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이 애도 마찬가지인데, 이 아이도 10연의 상처가 없는 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죠. 아빠가 일단 그 위협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 때문에 이 아이도 위협을 느꼈던 부분도 있고, 엄마는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가 무슨 놀이를 하냐면, 그 고아가 됐다는 설정을 갖다가 엄마랑 같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제 고아인 것처럼, 그 집에 이제 비어 있는 것처럼 일종의 역할극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런 심리적으로 이제 자신의 그런 불안감을 해소해가는 과정, 해소해가는 그런 심리적인 기제들인 건데, 이것들을 이제 순전히 이제 받아들여주는 겁니다. 짜증내지 않고 받아들여주는 그런 과정이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그런 시간이 흐르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꽤 중요한 일이고,
이 제시라는 친구가 결국은 이제 엄마가 계속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삼촌이랑 있어야 되는 상황이 반복이 되고, 삼촌도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원래 거주지가 로스앤젤레스 쪽인데 이 아이는 서부 쪽이죠. 뉴욕에도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뉴욕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삼촌이 작업하는 일들에 또 끼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또 여러 가지 흥미를 느끼는 거죠. 이렇게 녹음하는 것에 대해서, 소리를 듣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데, 삼촌하고 다른 점은 삼촌은 인터뷰를 계속 사람과 만나서 인터뷰를 듣는 것이 목적이 있는데, 이 소녀는 계속 녹음을 이렇게 다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이제 이 마이크, 지금 캘리포니아죠. 그런 녹음기를 들고 다니면서 생활 소리를 이제 녹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제 이걸로 세계를 만나는 방식을 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제 그 과정을 일종의 배우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가 이제 뭐 완전히 스토리텔링으로 짜여져 있는 영화는 아닌데, 이 둘의 교감이라고 하는 측면에 굉장히 중심을 두고 있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중간중간에 실제의 영화의 스토리, 이 둘의 삼촌과 제시, 조지와 제시의 같이 성장사 같은, 느슨한 성장사 같이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서 중간에 인터뷰 장면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디트로이트, 뉴올리언즈, 뉴욕에 있는 실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듣고, 영화가 엔드 크레디트가 올라갈 때도 그 아이들의 목소리들 되게 듣다 보면 뭐 감탄하게 되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건지, 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모른다고 생각했을 만한 주제를 가지고 영화에서 질문을 던지고, 근데 거기서 실제로 아이들이 모르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 목소리들을. 근데 그것은 이 아이 제시도 마찬가지예요. 9살밖에 안 됐지만 이 아이도 현실에 있는 그런 불안감도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이제 인격체로서 실제로 뭐 아동적인 측면들도 있죠. 하지만 그 속에서 이제 충분히 하나의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를 마이크 밀스가 보여주는 거는 하나의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 가면 숲에 이제 이 장면에 가서 이제 감정이 폭발하는 장면이 거의 유일하게, 뭐 중간에 뭐 갈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자신의 감정을 누르고 있었다는 게 사실 영화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그 자신이 이제 가지고 있는 엄마에 대한 감정, 엄마가 늘 이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감정 속에서 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있고, 그 억압의 측면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고아놀이 같은 것들로 등장했을 수도 있었던 거겠죠. 근데 그 여기서 이제 이제 그 오랜 시간을 이제 지내면서 삼촌도 이 아이가 뭐 그 말을 안 듣고 막 길거리에서 지 혼자 가버리기도 하는 위기도 겪고, 헤어지는 순간에 뭐 화장실에 가서 시간을 끌기도 하는 등의 이상 행동들을 하는데, 그 사실을 차분하게 이제 받아들인 거죠. 물론 화도 내기도 했었지만,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네 안에 있는 감정을 다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인간으로서, 그리고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또 양육자로서의 성장의 측면도 있어요. 그 이 둘은 인터뷰뿐만 아니라 녹음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이견도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 영화의 제목이 커먼 커먼이잖아요. 이 커먼 커먼이란 말을 가장 인상적으로 하는 거는, 인터뷰를 이 소년 제시는 계속 거절을 했습니다. 삼촌의 마이크에 대고 말하는 것에 거절을 했는데, 자기 혼자 자기의 목소리로 녹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주관이 생겼고, 자신 미래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그냥 우린 받아들이면 된다는 그런 의미로 커먼 커먼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그 용어를 아까 마지막에 했던 대화 장면, 마지막 장면에서도 커먼 커먼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삶의 과정들 속에서 안 괜찮은 건 안 괜찮은 대로, 괜찮은 건 괜찮은 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아픔을 겪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가까워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서도 갈등이라고 하는 관계들도 겹치고, 완벽한 것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뭐 특별한 교훈, 하나의 교훈을 두기보다는 이 두 사이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명배우 호아킨 피닉스와 그
진짜로 제시 역할을 맡은 이 소년의 그런 얼굴들을 같이 보여주면서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현재 살아가는 이 아이들, 그리고 그들의 모습도 존중해야 되고,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서 삶이라고 하는 건 배워가는 과정이다. 어른이든 아이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마이클 맨스 감독이 이제 그 이야기를 마치 차곡차에 쓰이는 구조처럼, 그러니까 현실의 인터뷰의 내용들이 들어가고 있는 사이에 아이와 호아킨 피닉스가 맡고 있는 조지 삼촌과 이 제시의 이야기를 담아 넣으면서 그 속에서 이 영화에 말하고자 하는 바들을 마지막쯤에 잡히게 만들어주는 뭐 그런 우아한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일반적인 드라마적 구성, 극적 구성들을 기대하는 분들에게는 너무 평면적인 영화일 수도 있겠지만, 이 장면, 그 영화의 이 장면들을 보시면서 아름다운 순간들을 또 기다려 보면, 그러니까 영화 촬영을 보시면 이게 1.66 비스타 비율, 그러니까 유로비전 사이트라고 하는데 유럽 영화의 옛날 기준이었고 흑백으로 촬영된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현대를 배경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보여지는 또 심미적인 아름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목소리에 더 기울일 수 있는 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면의 화려함보다는 이 심미적인 아름다움, 이 아이들의 대화 듣고 말하고 하는 그 과정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한 영화적 선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먼이라는 영화가 나름대로 이 영화를 또 인상 깊게 봐주실 분들도 어딘가 많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비록 제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영화가 나쁜 영화 이런 건 아니니까 좋은 영화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상 뭐 간단하게나마 커먼을 봤던 제 견해를, 제 느낌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화를 만나도록 하죠. 이상 소마시네마였습니다.